자, 이제 그러면 페이지 211쪽 나는 무엇을 읽는가 우리 한번 볼게요. 자, 여기 학습 목표는 뭐냐 했더니 글의 종류에 따라 적절한 방법으로 글을 읽는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글의 종류가 달라지면 글을 읽는 방법도 달라진다란 말이겠죠. 그리고 이를 통해 자신의 읽기 과정을 되돌아보면서 점검하고 조절한다 라고 나와 있네요. 우리 그러면 이 글을 읽고 우리가 어떻게 읽는지를 되돌아보고 점검하고 조절을 해보기로 해요. 자, 그러면 우선 다음 장면들이 어색한 이유를 생각해보자 라 그랬어요. 지금 어때요? 위에 옷옷을 입어야 되는데 지금 바지를 입고 있죠? 그래서 이상해요. 그리고 차는 차도로 가야 되는데 지금 기찻길로 가니까 또 이상하죠. 자, 우리 그러면 이렇게 생각한 걸 바탕으로 우리 생각 도우미를 보고 예시 답안을 봐요. 생각 도우미에서 보면 뭐래요? 첫 번째 그림의 남학생은 머리부터 바지를 입고 있고 두 번째 그림에서는 자동차가 기차와 함께 기찻길을 달리고 있어래요. 그쵸? 일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장면이라 하기 어렵지? 맞아요. 모든 것에는 그와 어울리는 모습이 있게 마련이라서 그것을 벗어나면 어색함을 느끼게 된단다래요. 그러니까 세상에 딱 이게 맞다, 이게 정답이다는 없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더 어울린다, 이게 더 보편적이다 이런 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편에서 벗어난 거를 보면 우리가 와 특이하다 라든지 어색하다 이렇게 느낀다는 거겠죠. 제시된 각각의 그림이 어색한 이유를 배경 지식을 바탕으로 생각해 보도록 하자래요. 그럼 우리 생각을 한번 봅시다. 우리의 일반적인 배경 지식으로 보면 바지는 하체에 입는 옷이기 때문에 다리부터 넣어서 입어야 한다래요. 맞죠? 첫 번째 그림은 상체인 머리와 팔을 넣어서 바지를 입고 있기 때문에 어색하다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배경 지식과 지금 현재의 상태가 다르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한 우리는 기차가 다니는 길은 기찻길로, 자동차가 다니는 길은 차도로, 이동수단이 다니는 길을 구분하고 있다. 그쵸? 그런데 두 번째 그림에서는 자동차가 기찻길을 달리고 있어 어색하게 느껴진다라고 할 수 있는 거겠죠. 그쵸? 자, 그렇다면 우리 소단원 미리 보기에서 벼슬아치란 누구인가부터 봐볼게요. 자, 갈래는 뭐다? 고전 수필이라고 나와 있네요. 수필. 수필은 그러니까 자기가 본 자기의 인생 경험에 대해 쓴 거라고 할 수 있죠. 간단히 얘기하면. 자, 그래서 설명을 읽어보면 이 글은 조선 후기 실학자인 정약용이 쓴 고전수필로 옛날과 오늘날의 벼슬아치의 상반된 모습을 비교하며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래요. 그러니까 비교를 통해 주제를 강조하는 거죠. 대상에 대한 글쓴이의 주장과 근거의 타당성을 판단하여 보며 자신의 견해와 비교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네요. 이러한 글의 성격은 비판적이고 논리적이고 설득적이래요. 이 글은 백성이 국가의 근본이라는 사상을 바탕으로 벼슬아치가 백성을 착취하는 조선 후기의 현실을 비판하고 있다라네요. 그러니까 벼슬아치가 백성들을 착취하는 거를 뭐라고 하는 거고, 또한 글쓴이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옛날과 오늘날의 상황을 비교하고 오늘날 벼슬아치의 옳지 못한 형태들을 근거로 제시하여 설득력을 높이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러한 글의 제재는 벼슬아치겠죠? 그렇다면 이 글은 백성과 벼슬아치의 관계에 대한 글쓴이의 생각을 밝히고 있다래죠. 벼슬아치의 출현 과정을 논리적으로 전개하고 백성의 편의를 위해 법이 만들어져야 함을 강조하며 벼슬아치가 가져야 하는 올바른 자세를 촉구하고 있다라고 나온 거죠. 그러니까 벼슬아치가 뭐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 뭐 이것도 보여주고 벼슬아치는 어떻게 해야 한다, 뭐 이런 것도 보여주는 글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른 글의 주제는 뭐냐고 봤더니 백성을 위해 존재하는 벼슬아치의 책무라고 나왔어요. 책무는 간단히 얘기해서 책임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글쓴이는 벼슬아치에게 착취당하는 백성들의 상황과 벼슬아치의 부정부패를 보고 잘못된 현실을 개혁하기 위해 이 글을 썼다라고 나와 있죠. 옛날과 달리 오늘날에는 백성이 벼슬아치를 위해 존재하는 것 같지만 이는 잘못된 것이라고 하며 벼슬아치의 올바른 책무를 자각하도록 하였다래요. 그렇다면 올바른 책무가 뭐겠어요? 백성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다. 뭐 이렇다는 거겠죠? 정약용은 글쓴이는 정약용이고요. 정약용은 조선 후기의 실학자예요. 호는 다산이고 별명 같은 거예요. 호는 문장과 경학에 뛰어난 학자로 유영원과 이익의 학문가 사상을 계승하여 실학을 집대성하였다라죠. 주요 저서에는 목민심서, 경세유표 등이 있다라고 나와 있죠. 자, 그럼 우리 배경 지식 보고 본격적으로 본문 한번 들어가 봐요. 정약용의 목민심서라고 나와 있네요.
이게 뭐냐고 봤더니 우선 이 글이 쓰인 시대적 상황은 부정부패가 극에 달해서 행정이 문란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관리들이 일을 했다 안 했다? 안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벼슬아치의 수탈로 백성들이 궁핍하고 힘들게 살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글을 이러한 사회적 배경 상황에 글을 쓴 계기가 뭐다? 여러 고을의 수령을 지낸 아버지를 따라다니면서 백성들의 생활상을 보고 체험했기 때문에 이를 쓴 거고요. 그리고 경기도 암행어사로서 지방행정의 문란과 부패상을 직접 목격했기 때문에 이렇게 벼슬아치가 잘못하고 있다 이런 글을 쓴 거겠죠. 이런 글의 주요 내용은 뭐다? 백성의 입장에서 관의 횡포와 부정부패를 폭로하고 고발, 경계하는 거고, 그리고 지배계층의 특권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하고 벼슬아치, 즉 목민간이 지켜야 할 지침을 상세하게 밝혔다라는 거죠. 목민간은 마을의 관리라는 거예요. 마을의 관리. 그래서 토지, 조세, 국방 등에서 국가 개혁을 주장하고 백성의 인간답고 풍족한 삶을 보장할 것을 주장했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본문 들어갈게요. 자, 우선 글의 목적에 따른 읽기 방법이다 라고 나와 있네요. 그러면 가부터 우리 천천히 한번 볼게요. 글을 효과적으로 읽기 위해서는 글의 목적에 따라 읽기 방법도 달라져야 한다래요. 지금 여기 뭐가 나온 거예요? 글을 효과적으로 읽기 위한 방법이 나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는 안 나왔지만 글의 종류가 달라지면 글을 읽는 방법도 달라져야 된다라고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글은 일반적으로 글을 쓴 목적에 따라 정보를 전하는 글, 설득하는 글, 친교 및 정서의 표현의 글로 나누어진다라고 할 수 있죠. 지금 글을 쓴 목적에 따라 분류를 한 거죠. 그래서 가에는 뭐가 나온 거예요? 글의 목적에 따른 읽기 방법의 중요성이 나왔다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나를 보면 정보를 전달하는 글에는 우선 글의 목적 첫 번째가 정보를 전달하는 거다라는 거죠. 설명문, 기사문, 보고문 등이 있다라고 나와 있네요. 지금 정보를 전달하는 글의 종류가 나왔죠? 이러한 종류의 글을 읽을 때에는 글쓴이가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체계적으로 기억하는 데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라고 정보를 전달하는 글을 읽는 첫 번째 방법이 나왔고 두 번째 방법이 나왔네요. 그러니까 핵심 정보 파악 그리고 체계적으로 기억 이게 두 가지라는 거죠. 이를 위해서는 읽는 글의 구조적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래요. 얘는 방법 세 번째다라는 거죠. 다음으로 설득하는 글에는 목적 두 번째네요. 설득. 논설문, 평론, 사설, 광고문 등이 있다. 지금 설득하는 글의 종류도 나왔죠. 이러한 종류의 글은 주제나 논점을 명확하게 파악하며 읽어야 한다라고 설득하는 글을 읽는 방법 첫 번째가 나왔고 그리고 글쓴이의 주장이 무엇이며 근거가 타당한지도 판단해 보아야 한다라며 방법 두 번째가 나왔어요. 그리고 세 번째 또한 글쓴이의 생각이나 태도를 비판적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자신의 견해와 비교하며 읽어야 한다라고도 나와 있죠. 그러니까 지금 설득하는 글은 어떻게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제나 논점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얘가 뭐를 주장하는지 근거가 괜찮은지 보고 그리고 이런 점에서는 이런 생각은 좀 비판을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보고 그리고 내 견해는 이런데 얘의 견해는 뭐 저렇네 뭐 이런 식으로 비교해봐야 한다라는 거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면서 뭐가 나와요? 친교 및 정서 표현의 글에는 이라고 나와 있어요. 세 번째 글의 목적이네요. 친교 및 정서 표현이란 거죠. 일기, 편지, 수필, 시, 소설 등이 있다 그래죠. 지금 이건 뭐예요? 친교 및 정서 표현의 글의 종류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일기, 편지같이 사실을 바탕으로 한 글과 문학작품을 아울러 포함하는 것이 특징적이다라고 나와 있죠. 일기와 편지같이 사실을 바탕으로 한 글과 문학작품을 아울러 포함하는 것이 특징적이다. 이거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일기나 편지같이 이렇게 우리는 어떻다라고 사실을 바탕으로 한 글뿐만 아니라 문학작품, 뭐 소설이라든지 시 이런 것까지도 포함이 된다라는 걸 꼭 기억해둬야 된다는 거죠. 이런 글을 읽을 때에는 고정적인 틀에 맞추어 읽기보다는 자신의 경험과 가치관을 바탕으로 하여 글쓴이의 정서와 태도, 표현 방식 등을 고려하여 읽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지금 친교 및 정서 표현의 글을 읽는 방법이 나왔죠. 그러니까 내 경험이 어떤지, 내 가치관이 어떤지에 따라서 글쓴이의 정서나 아니면은 뭐 인물의 정서 뭐 이런 걸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나에는 뭐가 나왔어요? 글의 목적에 따른 구체적인 읽기 방법이 나온 거죠. 다 이런 읽기 방법은 뭐예요? 글을 효과적으로 읽기 위한 방법들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지금 다에는 뭐가 나오냐고 봤더니 이처럼 글의 목적에 따라 읽는 방법 또한 달라져야 효과적인 읽기를 할 수 있다 래죠. 이제 글의 목적에 맞는 적절한 읽기 방법을 선택하여 벼슬아치란 누구인가를 읽어보자 라며 지금 다에는 글의 목적에 맞는 읽기 방법 적용이 나왔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우리 이런 걸 바탕으로 벼슬아치란 누구인가를 한번 읽어보기 시작합시다. 라부터 보면 벼슬아치가 백성을 위해 존재하는가? 백성이 벼슬아치를 위해 존재하는가? 지금 질문으로 시작을 했네요. 백성은 곡식과 배를 생산해 벼슬아치를 섬기고 수레와 말과 하인으로 벼슬아치를 보내고 맞아들이며 기름과 피, 뼈꼬를 짜 벼슬아치를 살찌우니 백성이 벼슬아치를 위해 존재하는 것만 같다라고 나와 있네요. 지금 여기엔 뭐가 나온 거예요? 벼슬아치들에게 착취당하는 백성들의 현실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벼슬아치들이 백성을 위해 뭘 해주는 게 아니라 백성들이 계속 끊임없이 벼슬아치들을 위해 노력하고 위해주는 모습이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나 아니다, 결코 그렇지 않다 라면서 강한 부정으로 자신의 주장을 강조하고 있죠.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앞에 나온 게 옳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벼슬아치가 백성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라면서 마지막에 글쓴이의 주장을 얘기를 하고 라문단이 끝나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 라문단에 뭐가 나온 거예요? 벼슬아치가 존재하는 이유가 나왔다라고 할 수 있죠. 이런 설득하는 글은 어떻게 읽어야 된다고 우리 위에서 봤었죠? 우선 첫 번째, 글을 쓴 의도를 파악하고, 두 번째, 글쓴이의 주장과 근거를 파악하고, 세 번째, 논리성과 타당성 따져가면서 읽고, 그리고 네 번째, 글의 주제나 논점을 파악하고, 그리고 다섯 번째, 글쓴이의 생각과 자신의 생각을 비교하면서 읽어야 한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여기까지 읽었으면 우리 콕콕 확인 문제 1번부터 3번까지만 풀고 다음으로 자, 그럼 1번부터 보면 자, 우리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이라 그랬어요. 자, 1번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성격을 띈다? 맞는 말이죠. 얘도 설명하는 글이니까요. 근데 2번 주로 정의와 비교의 방법으로 서술하고 있다? 정의는 맞죠. 얘는 뭐고 얘는 뭐고 이렇게 정의는 하는데 비교는 쓰이지 않아요. 정보를 전달하는 글과 설득하는 글 읽는 방법을 비교하고 있는 건 전혀 아니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 글의 목적에 따른 읽기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맞는 말이죠. 그리고 네 번째, 글의 목적에 해당하는 글의 종류를 나열하고 있는 것도 맞죠. 그리고 다섯 번째, 읽기 방법과 글의 내용의 이해관계에 대해 언급하는 것도 맞다. 그러니까 답은 몇 번? 2번이다 하고 넘어갈 수 있겠네요. 자, 2번을 보면 다음 중 글을 읽는 방법이 나머지와 다른 것은 이래요. 지금 뭐가 나와 있어요? 글의 종류들이 나와 있고 지금 이 중에서 글을 읽는 방법이 다른 거 하나 찾으라 라는 거죠. 자, 1번은 평론, 얘는 평론은 그러니까 뭐죠? 평론은 지금 설득하는 글이죠? 그리고 사설은 뭐예요? 사설도 설득하는 글이죠. 논설문도 설득하는 글, 광고문도 설득하는 글인데 반해 기사문은 뭐다? 사실을 전달하는 글이다. 그러니까 정보를 전달하는 글이다. 그러니까 답은 몇 번? 5번이다 하고 넘어갈 수 있겠네요. 자, 그러고 라를 참고하여 다음 A, B에 들어갈 말을 써보시오라 그랬는데 지금 라는 뭐예요? 첫 번째 문단이었죠? 첫 번째. 그러니까 벼슬아치란 누구인가의 첫 번째 문단. 이 글을 쓰인 조선 후기는 관리들의 수탈로 백성이 궁핍한 삶을 살았다. 그쵸? 글쓴이는 이러한 현실을 어떻게 바라보며 뭐 입장에서 글을 썼다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 이거는 지금 비판적이겠죠?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누구의 입장에서? 백성의 입장에서 글을 썼다라고 할 수 있네요. 그러니까 백성을 위하는 관리가 되어라 이런 거니까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완자쌤의 처음 요약 보고 마부터 한번 봐볼게요. 자, 처음 요약 보면 이 글은 글쓴이인 정약용이 백성과 벼슬아치의 관계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히는 글로, 그쵸? 설득적인 성격을 띠고 있어. 맞는 말이죠? 그 벼슬아치가 백성을 위해 존재하는지 아니면 그 반대인지 의문을 제기하며 일반적인 생각을 부정하고 자신의 주장을 드러내고 있어 라고 할 수 있네요. 이어지는 내용을 읽으며 주장에 대한 근거를 찾아 타당성을 판단해 보도록 하자라고 나와 있네요. 그러면 우리 이제 근거 찾고 타당성 판단하는 거 한번 해봅시다.
우선 마의 중간일 보면 벼슬아치의 출현 과정과 법이 만들어진 과정이라고 나와 있는데 뭐라고 나와 있어요? 옛날에는 백성이 있었을 뿐 벼슬아치는 없었을 것이다 래요. 백성들이 모여 살고 있었는데 그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자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지 않았다 래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뭐예요? 그들 사이에 다툼이 뭐냐면 벼슬아치가 생겨난 근본 원인인 거예요. 얘가 왜 원인이 되는지 한번 봅시다. 이때 그 마을의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고 공평하게 말하는 어른이 있어서 그를 찾아가 옳고 그름을 가렸다라죠. 그 마을 사람들은 그 어른에게 복종하고 그를 받들어서 이정이라고 했다라고 나와 있네요. 지금 백성들이 싸워서 이정이 만들어졌다라는 거죠. 이정은 조선시대의 지방행정 조직의 최말단인 이의 책임자라고도 나와 있네요. 또 여러 마을 백성들이 다투었는데 자기 마을에서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래요. 왜요? 지금 한 마을의 사람은 한 마을의 얘기밖에 모를 테니까요. 그들은 인품이 훌륭하고 아는 것이 많은 어른을 찾아가 옳고 그름을 가렸다래요. 그 후 여러 마을 사람들은 그 어른에게 복종하고 그를 받들어서 당정이라고 했다래죠. 아, 조금 더 큰 관리인가 봐요. 이번에는 여러 고을의 백성들이 다투었는데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래요. 그럼 또 뭐 하겠어요? 더 큰 사람을 찾아가겠죠? 그들은 어질고 덕이 있는 사람을 찾아가 옳고 그름을 가렸다래죠. 그 후 여러 고을 사람들은 그 덕 있는 사람에게 복종하고 그를 받들어서 주장이라고 했다라고 나와 있네요. 이런 식으로 큰 고을의 우두머리들이 한 사람을 받들어서 국군이라고 했고 여러 군들이 한 사람을 받들어서 방백이라고 했고 그리고 사방의 백들이 한 사람을 받들어서 우두머리로 삼고 황제 또는 임금이죠. 이라고 했다래죠. 지금 이 백성부터 이정, 당정, 주장, 국군, 방백, 황왕까지 지금 관리들의 출현이 나온 거네요. 이렇게 황왕의 바탕은 이정에서부터 비롯된 것이니 벼슬아치는 백성을 위하여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다래죠. 그러니까 이정이 왜 생겨난 거예요? 백성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생겨난 사람이니까 황왕은 이정에서 시작된 거니까 황왕도 백성들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런 말이겠죠.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벼슬아치는 백성을 위하여 있는 것임이라고 글쓴이가 주장을 반복하고 강조하고 있네요. 지금 그리고 여기를 통해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백성을 국가의 근본으로 생각하는 민본주의 사상이 담겼다라고 할 수 있죠. 백성이 나라의 시작이다 이런 말이겠죠. 자, 그럼 옆에 거 보면 글쓴이가 생각한 벼슬아치의 출현 과정은 뭐예요? 백성, 이정, 당정, 주장, 국군, 방백, 황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마에는 뭐가 나왔다? 벼슬아치의 출현 과정이 나왔다라고 할 수 있네요. 그러면 4번부터 문제를 풀어보면 마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이라고 나와 있는데 1번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서술하고 있다? 시간의 흐름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시간이 어떻게 흐르는지는 알 수 없잖아요. 그리고 벼슬아치의 출현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맞는 말이죠. 그쵸? 얘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 맞는 거죠. 왜요? 지금 아주 옛날에 백성, 그 다음에 이정 뭐 이런 식으로 시간에 따라 바뀐 걸 보여주니까요. 그리고 3번 글쓴이의 주장에 대한 근거를 들고 있다? 맞는 말이죠. 그리고 4번 아래로부터의 관리 임명이 미치는 피해를 밝히고 있다? 아니죠. 아래로부터의 관리를 임명해가지고 피해 난 거 있어요? 계속 갈등 잘 해결했다고만 나오죠. 그쵸? 그리고 5번 벼슬아치에 대한 글쓴이의 사상 및 가치관을 알 수 있다? 맞죠? 벼슬아치는 백성을 위해야 한다라는 사상과 가치관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5번 마에 제시된 글쓴이의 주장을 한 문장으로 쓰시오라고 하면 여긴 뭐라고 쓸 수 있어요? 벼슬아치는 백성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라고 쓸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벼슬아치는 백성을 위해 있는 거니까 벼슬아치 너네 잘해 이 정도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6번 벼슬아치가 생긴 근본 이유로 가장 알맞은 것은 이래요. 왜 생겼나 하고 봤더니 1번 백성들의 삶을 감시하기 위해서 감시하려고 벼슬아치 생긴 거 아니죠. 2번 백성들의 다툼을 해결하기 위해서 맞는 말이죠. 얘네가 싸우니까 어진 사람이 와가지고 해결을 해준 거죠. 3번 백성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이런 이유 아니고요. 4번 백성들을 세금을 걷어 관리하기 위해서 세금 얘기 나오지도 않았어요. 5번 백성들이 권리남용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권리남용? 뭐 이런 말 안 나왔죠? 그러면 답은 몇 번? 2번이다 라고 정리하고 넘어갈 수 있겠네요.
그러면 우리 이제 바부터 또 봐보면 그때는 이정이 백성의 뜻을 받들어 법을 만들고 당정에게 올렸다래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의견을 통해서 법을 만들었나 봐요. 당정도 백성의 뜻을 받들어 법을 만들고 주장에게 올렸다. 이런 식으로 주장은 국군에게, 국군은 방백에게, 방백은 황왕에게 법을 만들어 올렸다래요. 지금 옛날에 법이 만들어진 과정이 나와요. 어떻게 됐어요? 백성의 뜻을 우선시하죠. 아주 작은 양의 백성들의 의견을 모으고 조금 더 큰, 조금 더 큰, 조금 더 큰 어찌되었건 백성들의 의견에 따라 법을 만들었다라는 거죠. 따라서 법은 모든 백성의 편의를 위해 만들어졌다라고 나와 있네요. 지금 바에는 백성의 편의를 위해 만들어진 법의 의미가 나와 있다라고 할 수 있네요. 그러니까 지금 마바까지가 중간 1인데 중간 1을 요약하면 뭐예요? 글쓴이는 백성들이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만한 인품이 훌륭한 지도자를 받드는 과정에서 벼슬아치가 출현하게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어. 그래서 맞죠? 법 또한 백성의 뜻을 받들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보고 있지. 이를 처음에서 제시한 벼슬아치가 백성을 위해 존재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들고 있어. 맞죠? 자, 그럼 이어지는 내용을 통해 글쓴이가 생각하는 현실 문제들을 살펴볼까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 뒤에 거는 이제 살펴보기로 해봅시다. 자, 4 보면 그런데 훗날이라면서 옛날과 상황이 대비되는 상황을 얘기하나 봐요. 한 사람이 스스로 황제라고 하면서 자기 아들과 동생 그리고 자신을 따르는 사람을 제후로 삼았다래요. 지금 혼자서 자기가 벼슬아치가 됐다라는 거죠. 제후는 봉건시대에 일정한 영토를 갖고 그 영내의 백성을 지배하던 사람이에요. 제후 또한 자기를 따르는 사람을 가리켜 주장으로 삼고 주장도 자기를 따르는 사람을 뽑아서 당정과 이정으로 삼았다래요. 지금 위로부터 관리를 임명하네요. 아까까지만 해도 백성들이 관리를 임명했는데 임명이라기보단 그냥 자연스럽게 된 거겠죠? 황제는 자기 욕심대로 법을 만들어 제후에게 주고 제후도 자기 욕심대로 법을 만들어 주장에게 주고 주장은 당정에게 당정은 이정에게 그렇게 했다래죠. 지금 훗날 법이 만들어진 과정이에요. 어떻게 된 거예요? 벼슬아치의 이익을 위해 만들어졌죠? 그러니까 백성들은 점점 더 불행했겠죠. 그러므로 그 법은 황제를 높이고 백성을 낮추며 아랫사람의 것을 깎아다가 윗사람에게 붙여주게 하여 하나같이 백성이 벼슬아치를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게 했다래요. 지금 백성의 뜻이 아닌 벼슬아치의 뜻에 의해 나라가 다스려지는 모습이 보여지는 거고요. 이게 바로 글쓴이가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거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사회는 뭐가 나온 거예요? 백성이 벼슬아치를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바뀐 오늘날의 상황이 나와 있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R을 보면 요즘 각 고을의 벼슬아치들은 옛날로 치면 제후들과 마찬가지이다래요. 그러니까 각 고을의 벼슬아치의 지위와 권력이 엄청 높다라는 거겠죠. 다 지배한다 이런 거니까. 거처하는 집과 수레, 말, 옷, 음식, 첩과 모시는 사람들로 볼 때 모두 옛날 국군의 지위와 비슷하다래요. 지위가 엄청 높나 봐요. 그들의 힘은 사람들을 기쁘게 만들 수도 있고 위험 있는 태도는 사람들을 두렵게 할 수도 있다. 그러다 보니 건방지게 저 자신을 높이고 즐거워하며 자신이 백성들을 위해 백성들을 위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다래요. 지금 백성을 위하는 게 뭐예요? 벼슬아치의 책무인데 얘를 잊어버리고 있다라는 심각한 상황이다라는 걸 제시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까지 읽었으면 우리 또 뭐 할 수 있어요? 문제 풀 수 있으니까 풀고 가야겠죠? 자, 우선 풀어볼게요. 지금 밥, 사, 그리고 아이는 뭐가 나온 거예요? 법을 어떻게 만드는지 그리고 벼슬아치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 이런 내용이 나온 거라 할 수 있죠. 자, 7번부터 보면 바를 읽고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이래요. 바에는 지금 법을 백성의 뜻에 따라 만드는 거죠. 1번 법은 백성들의 뜻을 억누르기 위해 만든 것이다? 아니죠. 법은 백성들의 복종을 강요하기 위해 만든 것이다? 아니죠. 법은 백성들의 형편을 좋게 하기 위해 만든 것이다? 얘가 맞는 말이죠. 백성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만든 거니까요. 그리고 4번 법은 벼슬아치의 권력남용을 막기 위해 만든 것이다? 아니죠. 5번 법은 백성과 벼슬아치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만든 것이다? 아니죠. 그쵸. 그냥 백성을 더 높이는 거죠. 균형 유지도 아니에요. 자, 8번 사아에서 글쓴이가 비판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뭐예요? 자신들만을 위하는 벼슬아치라고 할 수 있죠. 백성의 뜻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거 절대 아니죠. 황제가 제정한 법을 백성이 지키지 않는 거 이런 거 아니에요.
얘는 황제가 제정한 것 자체를 나쁘게 보잖아요. 3번 벼슬아치가 백성의 편의를 위해 법을 적용하는 건 얘는 긍정이었겠죠 오히려. 4번 백성이 벼슬아치의 권위에 도전하고 반항하는 것 이런 얘기 나오지도 않아요. 5번 벼슬아치가 자신의 권세를 부려 백성을 다스리는 것 이게 맞는 거죠. 권세, 권력이죠. 자신의 권력을 막 강요해가지고 백성을 다스리는 걸 나쁘게 본 거죠. 그리고 9번 기억의 원인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이라 그랬는데 기억이 뭐냐고 봤더니 기억은 백성이 벼슬아치를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게 했다래요. 왜 그런 거예요 이거? 법 때문이죠? 외세의 압력 이런 거 아니고요. 외세, 외국이에요? 그리고 조정의 안정 이런 거 아니고요. 백성들의 무지 때문 아니고요. 벼슬아치의 욕심 때문이라고 할 수 있네요. 자신들의 욕심,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법을 만들었다라는 거니까요. 무능력 때문도 아니에요. 그리고 다음 아예 이어지는 내용이 있었나봐요. 다음을 봤더니 같이 한번 봅시다. 어떤 사람이 다투다가 옳고 그름을 가리기 위해 벼슬아치에게 가면 벼슬아치는 낯빛을 바꾸며 이렇게 말한다. 왜 이렇게 시끄럽게 구느냐? 어떤 사람이 굶어 죽기라도 하면 벼슬아치는 이렇게 말한다. 제 능력이 모자라서 죽었구나 이러면서 지금 백성들의 문제를 등한시하는 벼슬아치의 모습이 나온다라고 할 수 있죠. 원래 옛날에만 해도 벼슬아치가 어떻게 했어요? 백성들의 뜻에 따라 법도 만들었는데 지금은 완전 무시하고 있죠. 지금 그러니까 여기엔 백성을 살피지 않는 오늘날 벼슬아치의 모습이 나온다라고 할 수 있죠. 이러한 중간 일을 요약을 하면 글쓴이는 옛날과 달리 백성이 벼슬아치를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바뀐 오늘날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어 라고 할 수 있죠. 옛날에는 백성에게 도움이 되는 자를 추대하여 지도자를 받들었으나 그쵸? 오늘날에는 스스로 황제라 칭하는 자가 자신의 아들과 동생,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제후로 삼는 등 위로부터 권력이 내려왔다고 했어. 그러니까 옛날 완전 이전만 해도 백성들이 벼슬아치를 임명했다면 지금은 벼슬아치가 벼슬아치를 임명하는 거죠. 글쓴이는 이러한 권력의 파생으로 오늘날 벼슬아치는 백성을 제대로 살피지 않는다고 비판하고 있어 라고 할 수 있네요. 그러면 여기까지 봤으면 우리 이제 끝을 봐야겠죠? 끝에는 뭐가 나와 있어요? 오늘날 벼슬아치의 행태에 대한 비판이 나오죠? 자에는 그럼 자를 보면 백성들이 곡식이나 옷감을 만들어서 바치지 않으면 매질하고 피를 보고야 만다. 날마다 거둔 돈이 꿰미를 세고 거두어 들일 것을 낱낱이 기록한 후 돈과 배를 세금으로 매겨 집을 마련하며 높은 벼슬아치에게 뇌물을 바쳐 훗날의 이익으로 삼는다래요. 지금 여기에 뭐가 나온 거예요? 백성을 수찰하고 부정을 일삼는 벼슬아치의 행태가 나왔다라고 할 수 있죠. 사정이 이러하니 백성이 벼슬아치를 위해 존재한다고들 하지만 그것이 어찌 이치에 맞는 말이겠는가래요. 그러니까 백성이 벼슬아치를 위해 존재한다는 말이 막 도는데 이거는 맞지 않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한 번 더 강조하네요. 벼슬아치가 백성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라며 주장을 반복하고 강조하는 모습이 나오네요. 지금 그러니까 자에는 오늘날 벼슬아치의 문제점과 벼슬아치의 존재 이유가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의 끝 요약을 보면 이 글을 통해 글쓴이가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나타나 있어래죠. 즉 벼슬아치는 백성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이야 맞죠. 처음에서부터 중간, 끝에 이르기까지 백성을 위해 벼슬아치가 존재한다는 주장을 여러 번 반복함으로써 벼슬아치의 책무를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단다. 래죠. 글쓴이의 생각에 공감할 수 있겠니? 라고 물어봤고 자신의 생각과 글쓴이의 생각을 비교해보고 글쓴이의 주장과 논거의 타당성을 판단해보렴이래. 우리 지금 예로 한번 내 생각과 비교를 한번 해봅시다. 글쓴이가 비판하고 있는 대상을 통해 글쓴이의 생각에 알 수 있었다. 나도 글쓴이의 생각에 공감한다. 그러니까 비판하고 있는 대상 누구? 벼슬아치고 이러한 글쓴이의 이를 비판하는 글쓴이의 태도에 대해 공감한다 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10번, 11번, 12번 풀고 학습 활동하기 하고 끝내볼게요. 자, 10번 보면 이 글의 글쓴이가 자신의 주장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으로 알맞은 것은 이래요. 전문가의 말을 인용한다? 전문가 등장하지도 않아요. 비유적인 표현을 사용한다? 별로 비유적인 표현은 안 사용해요. 3번 주장하려는 내용을 반복하였다? 그쵸. 어떻게? 벼슬아치가 백성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계속 나왔잖아요. 잊을만 하면 나오고 잊을만 하면 나오고. 4번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아니죠. 5번 가설을 들어 주장을 뒷받침하였다? 얘도 아닌 거죠.
11번 보면 A에서 알 수 있는 벼슬아치의 모습으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나와있는데 A에 어떤 모습 나와있나 했더니 백성들의 문제에 무관심한 벼슬아치의 모습이 나와있었죠. 그러면 1번 백성이 굶어 죽여도 개의치 않는다. 맞죠. 백성들의 문제를 소홀히 하게 보고 넘긴다. 맞죠. 백성들의 다툼을 해결해주지 않는다. 얘도 맞고요. 백성이 찾아오면 두려움에 낯빛이 변한다. 왜요? 백성을 지금 엄청 깔보는데 백성을 왜 무서워하겠어요? 그쵸? 5번 백성의 능력이 부족하여 굶어 죽는 것이라 생각한다. 맞는 말이죠. 자, 그럼 이렇게 하는 거 1번, 1, 2, 3, 5번에 나온 태도가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12번 니은의 의미로 가장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 니은 보면 백성이 벼슬아치를 위해서 존재한다고들 하지만 그것이 어찌 이치에 맞겠는가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백성이 벼슬아치를 위해 존재하는 거 틀리다라는 거죠. 1번 백성과 벼슬아치는 사실 주종관계에 있다 이런 말 하는 거 아니죠. 2번 백성이 벼슬아치를 존경하는 것은 옳지 않다. 존경은 해도 되는데 이런 식은 아니란 거죠. 3번 벼슬아치가 백성을 위해 군림하는 것은 당연하다. 벼슬아치가 백성보다 아래에 있어야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래에 있어야 된다기보다 백성을 위해야 한다라고 보는 거죠. 4번 백성이 벼슬아치를 위해 존재한다는 말은 틀린 말이다. 4번이겠네요. 5번 벼슬아치가 백성을 위해 존재한다는 말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얘는 틀린 말이죠. 이치에 맞는 말이다 라는 거죠. 오히려 맞게 바꾸려면. 자, 그럼 이제 내용 활동부터 해보면 글의 목적에 따른 읽기 방법을 읽고 다음 활동을 해보자 래요. 우리 큰 1번부터 볼게요. 큰 1번 보면 글의 목적에 따른 읽기 방법을 찾아 연결해보자 라고 작은 1번으로 넘어왔는데 지금 우선 어떻게 돼 있어요? 정보 전달하는 글, 설득하는 글, 친교 및 정서 표현의 글이라고 나와있는데 얘는 어떻게 읽어야 해요? 글의 구조적 특성을 염두에 두어 핵심 정보를 파악해야 되고 설득하는 글은 글쓴이의 주장과 근거가 타당한지 판단해야 되고 친교 및 정서 표현의 글은 글쓴이의 정서와 태도를 이해하는 게 핵심이다 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2번 글의 목적에 따라 읽기 방법이 달라져야 하는 이유를 말해보자 래요. 왜요? 글의 목적에 따라 글의 표현 방식이나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읽기 방법도 그 표현 방식이나 내용에 어울리는 방법을 선택해야 효율적인 읽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효과적인 읽기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글의 목적에 따라 그 읽기 방법 정리하기라고 원숭이가 나와 있는데 글의 목적에 따른 읽기 방법을 이해하는 활동이야 래죠. 정보를 전달하는 글, 설득하는 글, 친구 및 정서 표현의 글을 각각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알아보자 래죠. 그리고 글의 목적에 따라 읽기 방법이 달라져야 하는 이유를 생각해보자 라고 나와 있네요. 그러고 다음 큰 2번 볼게요. 우리 이제 벼슬아치란 누구인가를 읽고 다음 활동을 해보자 래요. 자, 1번 글쓴이의 주장과 근거를 파악해보자 라 그랬는데 주장이 뭐예요? 벼슬아치는 백성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고 이거의 근거는 원래 백성만 있고 벼슬아치는 없었다. 그러다가 백성의 필요에 의해서 벼슬아치가 생겨나기 시작했고 즉 최고의 벼슬아치인 황왕은 이정에서부터 비롯한 것이기 때문에 백성을 위해 벼슬아치가 있는 것임을 알 수 있죠. 또한 옛날의 법이 모두 백성의 편의를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벼슬아치는 백성을 위해 존재하는 게 맞다라는 거죠. 글쓴이가 다음과 같이 말한 이유를 생각해보자 라고 작은 2번에 나와 있네요. 뭐래요? 벼슬아치가 백성을 위해 존재하는가? 백성이 벼슬아치를 위해 존재하는가? 라고 나와 있는데 이렇게 말한 이유가 뭐예요? 벼슬아치란 백성을 위해 존재하는 것인데 오늘날 벼슬아치의 행태로 보아 백성이 벼슬아치를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지적하면서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라고 주장하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쵸? 그러면 우리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자, 목표 활동 볼게요. 목표 활동. 자, 벼슬아치란 누구인가를 읽고 다음 활동을 해보자 래요. 자, 당시 사람들이 이 글을 읽고 어떻게 반응했을지 추측해보자 래요. 우선 왕은 글쓴이의 생각에 동의하면서도 현재의 권력 질서가 어지러워지는 것에 대해 걱정했을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백성을 위해야 되는 건 맞는데 지금 질서가 나름 잘 잡혀있는데 이게 깨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했었다는 거죠. 그리고 양반 같네요. 양반은 뭐라 그랬겠어요? 자신들의 기득권이나 권력 유지에 불안감을 느끼고 글쓴이에 대해 경계하는 태도를 취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제가 우리 자리를 위협해 막 이랬을 거예요.
그리고 백성은 어떻겠어요? 되게 좋아했겠죠. 글쓴이의 주장에 통쾌함을 느끼고 당시 상황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게 되었을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글쓴이가 이 글을 쓴 목적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이와 같은 종류의 글을 읽을 때는 어떤 방법이 필요한지 적어보자 래죠. 글을 쓴 목적은 뭐예요? 벼슬아치들이 백성의 뜻을 받들고 백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책무를 다할 것을 설득하기 위해서죠. 이러한 글은 어떻게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얘는 설득하는 글이잖아요. 그러면 얘는 글쓴이가 주장하는 바와 그에 대한 근거를 확인하면서 읽어야 되고요. 글쓴이의 의도를 파악해야 되고요. 자신의 생각과 글쓴이의 생각을 비교하면서 읽어야 한다라고 할 수 있죠. 그렇다면 이 글을 읽을 때 어려웠던 점을 떠올려보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말하여 보자 라고 나왔는데, 어려운 점은 어려운 한자가 많았다 라고 나와 있고, 글쓴이가 살았던 시대 상황을 잘 알지 못했다 뭐 이런 것도 있고요.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 비춰보았을 때 당시 벼슬아치 행동 중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 라고 나와 있네요.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어려운 게 많으면 사전이나 인터넷을 활용하여 의미를 찾아보면 되고요. 시대 상황을 모르면 글쓴이가 살았던 시대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검색해 볼 수 있죠. 그리고 이게 이해가 안 되면 당시 벼슬아치들과 오늘날의 정치인들의 비슷한 점과 다른 점을 조사해 보면 이해가 좀 더 잘 되겠죠. 그러고 우리 위에 원숭이 얘기하는 거 보고 갈 거예요. 글의 종류에 따른 적절한 읽기 방법 활용하기라고 나왔는데, 주장하는 글을 읽을 때 적절한 그 읽기 방법을 활용해보는 활동이야 래죠. 우선 글이 쓰인 당시의 상황과 관련해서 예장 독자의 반응을 추측해보자 래요. 그리고 설득을 목적으로 하는 글을 읽을 때 어떤 읽기 방법이 필요한지 생각해보자 래죠. 특히 이 글을 읽을 때 표현이나 내용면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면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생각해보며 자신이 사용한 읽기 방법을 점검해보도록 하자라고 나와 있네요. 우리 지금 1번, 2번, 3번 활동하면서 해봤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 4번 보고 적용활동 볼 거예요. 이 글을 읽으면서 자신이 활용한 읽기 방법을 점검해보고 그 방법이 효과가 있었는지 말해보자 래죠. 예시답안으로 인터넷 사전을 통해 어려운 어휘들을 찾아보았는데 사전의 뜻풀이만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어휘들도 있었어 래요. 그러니까 한계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글이 쓰인 당시의 역사적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검색해보니 글쓴이가 이 글을 쓴 목적을 이해할 수 있었어 래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별로 효과가 없었던 거고 두 번째는 완전 효과 있었다라는 거겠죠? 그러면 이제 적용 활동으로 넘어가면 글의 목적을 고려하여 다음 글을 읽고 활동을 해보자 래요. 우리 글 읽기 전에 원숭이 볼게요. 글쓴이의 의도나 태도를 고려하여 제시된 두 활동을 읽는 활동이야 래요. 가에서는 글에 나타난 글쓴이의 처지와 정서를 이해하며 글을 읽고, 나에서는 글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고 글에 나타난 표현 방법을 살펴보며 읽도록 하자 래요. 그러면 우리 이제 한번 읽어보기로 합시다. 원희 아버지에게 당신이 늘 나에게 말하기를 둘이 머리가 새도록 함께 살다가 죽자래요. 오랜 세월 부부의 연을 이어가자는 거죠. 라 하시더니 어찌 나를 두고 당신이 먼저 가셨나요? 나와 어린아이는 누가 이끌어주며 어떻게 살라고 다 버리고 당신이 먼저 가셨던가요? 라면서 지금 글쓴이가 처한 상황이 나오네요. 사랑하는 남편이 죽었다라는 게 나온다는 거죠. 함께 누우면 언제나 나는 당신에게 말하곤 했지요. 여보, 다른 사람들도 우리처럼 서로 어여삐 여겨 사랑할까요? 다른 사람들도 우리 같을까요? 라면서 부부의 깊은 사랑을 확인하고 있네요. 이렇게 말하곤 했었는데 어찌 그런 일들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나를 버리고 먼저 가시나요? 그래죠. 당신을 여의고 아무래도 나는 살 수가 없어요. 빨리 당신에게 가고 싶어요. 나를 데려가 주세요. 당신을 향한 마음을 이승에서 잊을 수 없고 서러운 뜻은 한이 없습니다. 래죠. 이내 마음 어디에 두고 아이를 데리고 당신을 그리워하며 살 수 있을까요? 래요. 지금 글쓴이의 정서 첫 번째는 뭐예요? 죽은 남편을 향한 애틋한 마음과 그리움이죠. 너무 사랑이 깊어서 남편이 죽어서 나도 죽고 싶을 정도로 슬프고 그립다 이런 거죠. 그리고 여기엔 뭐가 나와요? 죽은 남편을 대하는 절절한 슬픔이 나오죠. 아이만 데리고서 당신을 그리워하며 내가 어떻게 살까요? 이렇게 슬픈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음을 보면 이내 편지를 보시고 꿈에와 내 꿈에와 자세히 말해주세요 래요. 지금 편지 왜 쓴 거예요? 당신을 꿈에서라도 만나고 싶다라는 거죠. 꿈속에서 이 편지 보시고 하실 말씀 자세히 듣고 싶어 이렇게 편지 씁니다 래요. 자세히 보시고 나에게 말해주세요 래요. 당신은 내가 아이를 낳거든 아이에게 할 이야기라도 좀 하고 그렇게 가시지. 아이가 태어나면 누구를 아버지라고 부르게 할까요? 래요. 지금 두 번째 글쓴이가 처한 상황이 나오네요. 홀로 아이를 키워야 한다라는 거죠. 아무려면 내 마음과 같을까요? 이런 슬픈 일이 하늘 아래 또 있을까요? 당신은 한갓 그곳에 가 계실 뿐이니 아무려면 내 마음과 같을까요? 래죠. 지금 남편의 죽음에 대한 슬픔과 서러움을 또 표현하고 있네요. 하고 싶은 말 끝이 없어 다 못쓰고 대충 적습니다. 이 편지 자세히 보시고 내 꿈에 와서 당신 모습 보여주시고 자세히 말씀해주세요 래요. 지금 꿈에서라도 남편을 보고 싶은 마음이 나와 있는 거죠. 나는 꿈에서 당신을 볼 수 있다고 믿어요. 몰래 와서 보여주세요. 하고 싶은 말 끝이 없어 이만 적습니다. 병술년 6월 초하룻날 집에서 라고 나오네요. 얘는 누가 썼다? 이응태 부인이 썼는데 다른 사람들도 우리처럼 사랑할까요? 래요. 이 글의 갈래는 뭐다? 편지 그리고 제재는 남편의 죽음이고 주제는 죽은 남편에 대한 슬픔과 그리움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런 글의 특징은 죽은 남편에 대한 지극한 사랑이 드러나는 거고 깊은 슬픔과 애절한 심정이 드러난다라고 할 수 있죠. 이러한 글은 어떻게 읽어야 돼요? 이거는 친교 및 정서 표현의 글이니까 인물이 처한 상황을 상상하며 읽어야 되고 작품 속 배경과 전체 분위기를 파악하며 읽어야 되고 인물의 생각이나 정서에 공감하며 읽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고 우리 이제 나 볼 거예요. 나는 뭔가 기사 같지 않아요? 기사? 자, 보면 인구 고령화에 걱정이 많은 한국 경제라면서 딱 핵심 정보를 제시를 하네요. 한국 사회의 고령화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보면 우리나라 인구 고령화 추이 및 전망이라고 나와 있는데 고령 인구는 계속 쭉쭉쭉 늘어만 가죠. 지금 얘는 정보에 대한 신뢰성,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통계 자료를 제시하고 있는 거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한번 읽어보면 한국 사회가 고령화 사회를 넘어 초고령화 사회를 눈앞에 두고 있다래요. 특히 베이비붐 세대, 즉 베이비부머가 은퇴를 시작하면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래요. 이때 베이비붐 세대가 뭐냐면요. 전쟁 후 혹독한 불경기를 겪은 후 사회적 경제적 안정 속에서 태어난 세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안정됐으니까 애를 많이 낳았다는 거죠. 한국의 베이비부머는 6.25 전쟁 이후 1955년부터 1963년까지 9년간 태어난 이들을 가리키는 말이다. 래죠. 그 인구는 2010년 기준으로 712만 명인데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14.6%에 달한다. 래요. 엄청 많네요. 현재 우리 기업의 평균 정년은 57세지만 실제 퇴직 연령은 평균 53세다. 래요. 정부는 향후 3년간 50대 이상 퇴직자가 15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래요. 지금 여기엔 뭐가 나왔어요? 고령화 사회가 엄청 가속화되는 거죠. 왜요?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통계청은 생산 가능 인구, 즉 15세부터 64세의 노인 인구 65세 이상이에요. 부양 비율이 2010년 6.6명당 1명에서 15년 후인 2025년에는 2명당 1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라는 거죠. 너무 많이 부양을 해야 되네요. 땡땡경제연구소는 2030년에 이르면 우리나라 10가구 중 한우는 노인 1인 가구가 될 것으로 진단했다래요. 지금 여기엔 고령화의 추이가 나오네요. 생산 가능 인구의 노인 인구 부양 비율 증가라는 게 나오는 거죠. 고령화 사회는 세대 간 일자리 갈등 증폭과 함께 한국 경제 성장 기반의 약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래요. 지금 세대 간 일자리 갈등 증폭은 고령화 사회의 영향 첫 번째고 한국 경제 성장 기반의 약화는 영향 두 번째라고 할 수 있네요. 실제로 통계청의 2006년 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생산 가능 인구는 2016년 총 인구의 73.4%인 3,619만 명을 정점으로 점차 줄어들어 2020년에는 3,550만 6천만 명 2050년에는 2,242만 4천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래요. 지금 그러니까 마지막엔 뭐가 나온 거예요? 고령화 사회의 영향이 나온 거죠. 생산 가능 인구 감소로 인한 한국 경제의 악화가 나왔다라고 할 수 있네요.
이러한 글의 갈래는 기사문이고요. 제재는 인구 고령화 한국 경제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주제는 고령화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고요. 그리고 다음 주제는 특징은 뭐다? 조표를 제시하여 고령화 추이와 전망을 한눈에 보여주고요. 통계 자료에 활용하여 정보의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즉 이러한 기사문은 정보를 전달하는 글인데 얘는 어떻게 읽는다? 핵심 정보를 파악하고 그림 및 도표를 해석하고 정보의 정확성을 파악하고 글의 내용 전체를 요약하는 것을 통해서 읽으면 효과적으로 읽을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우리 다음 이제 문제 한번 봅시다. 가나 다 봤으니까. 1번 가의 글쓴이가 처한 상황과 정서를 말해보자 래요. 어떤 상황에 처했어요? 사랑하는 남편을 잃고 홀로 남아 아이를 낳고 키워야 하는 상황인 거죠. 정서는 죽은 남편에 대한 그리움과 비통한 마음이죠. 그리고 슬픔이라고도 할 수 있을 거예요. 2번 가의 원희 아버지의 입장이 되어 글쓴이에게 답장을 써보자 래요. 사랑하는 부인에게 우리 둘이서 머리가 새도록 함께 살자고 해놓고 먼저 떠나오게 되어 참으로 미안하기 그지없소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죠. 내가 뭐라 말하여도 혼자 남은 당신을 위로하기엔 부족할 따름이라오. 나 역시 이곳에서라도 하루빨리 당신을 다시 만나기를 소망한다오.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죠. 부인 그렇지만 그곳에 남아있는 우리 아이가 있지 않소? 부인께서 그 아이를 귀하게 낳고 기른다면 그것 또한 우리의 사랑의 결과가 아니겠소? 라면서 뭔가 위로 아닌 위로라네요. 어렵고 힘들 때마다 내가 당신의 꿈에서라도 위안이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란다오. 우리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굳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주길 바라오 라고 나와있죠. 당신을 혼자 둔 채로 홀로 떠나 미안한 마음에 눈물이 앞을 가리지만 이곳에서도 당신만을 그리며 살겠소 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부디 건강한 마음을 잃지 않길 바라오 라면서 편지를 끝냈다 라고 할 수 있네요. 그러면 여기까지가 가에 관한 문제였다면 이제 나에 관한 문제를 보면 나의 주요 내용을 요약해보자 래요. 지금 나에서는 한국 사회가 고령화되고 있고 그리고 한국 경제가 위태로워질 거다 이런 거죠. 예시 답안을 정확히 보면 한국 사회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될 전망이다. 생산 가능 인구의 노인 인구 부양 비율이 2010년 6.6명당 1명에서 2025년에는 2명당 1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라고 할 수 있죠. 이는 세대 간 일자리 갈등 증폭과 한국 경제 성장 기반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다 라고 할 수 요약하면 되겠네요. 자, 그러고 4번 보면 나에서 통계청 자료를 인용한 이유를 생각해보자 라고 했는데 아까 통계청 자료를 통해 우리 뭐를 얻을 수 있었어요? 신뢰성, 객관성, 정확성 이런 걸 높일 수 있었죠? 그러니까 예시 답안으로 정보에 대한 신뢰성, 객관성,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이다 라고 쓸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이제 우리 큰 2번 보면 가와 나를 읽고 글의 종류에 따른 읽기 방법을 알아보자 래요. 자, 우선 원숭이부터 볼게요. 글의 종류에 따른 자신의 읽기 과정 점검하기라고 나와 있는데 글의 종류에 따라 자신이 활용한 읽기 방법이 적절한지를 살펴보는 활동이야 래죠. 가와 나의 글의 목적과 종류를 정리하고 친구들과 비교하여 자신의 읽기 과정을 점검해보자 래죠. 자, 그럼 보면 우선 1번 가와 나를 읽고 글을 쓴 목적과 글의 종류가 무엇인지 알아보자 라고 나와 있는데 가는 글을 왜 썼어요? 정서나 생각을 전달하기 위해서죠. 그립다, 슬프다 이런 거 전달하기 위해서였죠. 이러한 글의 종류는 편집글이었죠. 그리고 나는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썼고 얘는 기사문이다 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2번은 지금 읽기 과정에 따라 어떻게 읽었는지 자신의 읽기 방법을 점검해보고 비교해보자 라고 나와 있는데 얘는 그냥 넘어갈게요. 그리고 3번 가와 나의 글을 읽을 때 유의할 점을 생각해보자 라고 그랬는데 가는 뭘 유의해야겠어요? 내가 글쓴이가 처한 상황에 놓여있다면 어떤 심정일지 상상하며 읽는다 이런 점을 생각할 수 있을 거고 또 제시된 자료가 객관적이고 신뢰를 주는 정보인지 판단해보는 것도 필요할 거다라는 거죠. 여기에서 벼슬아치란 누구인가 라고 정약용이 썼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 글의 갈래는 고전수필이고 성격은 비판적, 논리적, 설득적인 거고 그리고 제재는 벼슬아치고 주제는 백성을 위해 존재하는 벼슬아치의 책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런 글의 특징은 옛날과 오늘날의 벼슬아치의 자세를 대조하면서 올바른 벼슬아치의 자세를 전달하고 있고요. 그리고 벼슬아치는
백성을 위해 존재한다는 주장을 반복 제시하여 글의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현실의 문제점을 고발하여 잘못된 점을 바로잡고자 하는 것도 있네요. 이러한 글의 구성 단계는 처음에는 벼슬아치가 존재하는 이유가 나오고 중간에는 벼슬아치의 출현 과정과 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나온다면 중간 2에는 옛날과 상반되는 오늘날의 벼슬아치의 모습이 나오고 그리고 끝에는 오늘날 벼슬아치 행태에 대한 뭐가 나온다? 비판이 나온다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글의 목적에 따른 읽기 방법이라고 나와 있는데 자, 우선 글의 목적이 정보 전달이면 핵심 뭐를 파악해야겠어요? 정보를 당연히 파악해야겠죠. 그리고 글의 구조적 특징 파악해야 될 거고요. 이러한 글의 종류로는 설명문, 기사문, 보고문이 있다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글의 목적이 설득이면 글의 주제나 논점을 우선 파악해야 될 거고 그리고 글쓴이의 뭐를 파악해야겠어요? 주장과 근거를 파악해야겠죠. 그리고 글쓴이의 생각이나 태도를 비판적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게 필요하죠. 이러한 글의 종류는 논설문, 평론, 사설, 광고문 등이 있다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친교 및 정서 표현을 위해서는 뭐를 할 수 있어요? 글쓴이의 정서 및 태도를 파악해 볼 수 있고 표현 방식과 그 효과를 파악할 수 있어요. 이러한 글의 종류는 일기, 편지, 수필, 시, 소설 등이 있다라고도 할 수 있죠. 그리고 글쓴이의 주장과 근거라고 나와 있는데 얘는 뭐예요? 지금 이 벼슬아치란 누구인가의 주장과 근거를 정리해보자라는 거죠. 우선 주장은 벼슬아치는 백성을 위해 존재하므로 개인의 이익이 아닌 백성의 편안한 삶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는 거고 그리고 벼슬아치는 애초에 백성의 뭐를 해결하기 위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겨나기 시작했죠. 그리고 법은 백성의 뜻을 받들어 그들의 편의를 위해 만들어졌다라는 게 근거죠. 그렇기 때문에 벼슬아치가 백성을 위해 노력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글쓴이가 생각한 문제점과 글을 쓴 의도는 뭐예요? 오늘날 벼슬아치의 문제점은 백성을 착취하고 자신의 이익만을 쫓아 부정부패를 일삼고 백성의 문제를 등한시하여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리고 백성이 벼슬아치를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게 한다라는 거죠. 이러한 현실 문제점이 있어서 글을 왜 쓴 거예요? 벼슬아치의 잘못된 행태를 고발하고 비판하고자 쓴 거고 그리고 백성들의 뜻을 받들고 백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책무를 다할 것을 뭐 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설득했다라고 할 수 있죠. 너네 원래 이래서 만들어진 거니까 이렇게 해! 이런 식이겠죠. 그리고 백성과 벼슬아치의 관계가 올바르게 바로잡고자 했다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여기까지 우리 글의 종류에 따른 읽기 방법 봤고 벼슬아치란 무엇인가 봤으니까 네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보기로 해요.